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문재인 케어 논란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서 보건의료노조 차례로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타워 크레인이 한 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검사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켈리의 러브레터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단계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63.2%, 2015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로 대다수 중소병원 또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반 의견,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제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섰는데요.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면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인데요. 먼저 비급여 항목 개선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의사들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의사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 공급자의 93%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이 민간 의료기관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원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의사들이 계속 해왔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니까 고통을 분담해달라 하면서 계속 원가 이하의 수가, OECD 최저의 수가를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가 이하의 수가 속에서 지금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이 30.6조를 투입할 여력이 생겼으면 의사들은 그 원가 이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먼저 보장을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실시한다고 정부가 말을 하더라도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경영이 재정상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이제 의협 쪽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예. 일단 이 환자를 살리는데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은 살릴 환자도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 지금 원가의 69%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국종 교수 사건을 통해서도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에 대해서 1년에 4번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그 근무 환경과 1년에 4번밖에 집에 못 가면서 근무했는데도 1년에 10억씩 적자가 나게 하는 필수 의료의 현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예. 뭔가를 보장을 하고 나서 예. 보장성을 강화해야지 의료 공급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그 원가 보장에 대한 얘기는 뒤로 하고 보장성만 강화하겠다고 앞세우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병원의 그 경영상 이익 부족금에 대해서는 뭐 보전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그 전에 수가 조정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의과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이신지요? 예, 한의학과 의학은 진단과 치료의 기본 원리가 다릅니다. 예. 한의학은 한의학의 원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의학은 의학의 원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도 한의사와 의사의 그 면허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 그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국민 편의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의과 의료기기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건강보험 보장이 당장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입장일 텐데요. OECD 기준을 보더라도 평균 80%인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5년 동안 70%까지 올린다는 정부 목표에 달하더라도 10%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 OECD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OECD 국가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의료수가도 OECD의 최저입니다. 그러면 지금 OECD를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를 정상화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료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GDP 대비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 순서의 문제다, 수가 조정이 문제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밝혀왔습니다. 네네. 근데 의사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날 저도 집회하는 걸 좀 봤는데 사실 예.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네, 이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이 비급여를 급여화해가지고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예. 네, 이걸 이제 뭐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뭐 저지료를 강요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동네 의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좀 과도하거든요. 예.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가가 먼저 조정이 되고 나서 보장성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순서상 잘못된 점을 아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가가 참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사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수가 원가 보정률이 실제로 낮고 그래서 조정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수가 조정이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올해도 2차 상대가치 개편했는데 그 수술이나 처치 같은 이런 분야 원가 보상률이 사실 100%가 아니고 75%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걸 이제 90%로 높여줬고 또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비급여를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게 지금 이제 의료 체계인데 예. 이게 사실 이제 심각한 의료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실히 고쳐야 되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선후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의협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급여하는 거 하고, 또 이 적정수가로 만드는 것 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저희들은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예, 예. 자,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장이 확대가 된다면 일부에서는 대형 병원으로 다들 가지 중소병원이라든지 동네 의원에 가겠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국고지원금 지원책 같은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의료진들 체계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환자 수lim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30조 6천억 투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비 걱정을 들어주는 예. 재정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비용은 또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쓰지 않고 누적돼 있는 흑자가 21조 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좀 쓰면 되고요. 그다음 국고지원 문제인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14%를 국고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10%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간 미지급된 게 한 15조 원 됩니다. 예. 이런 걸 이제 지급을 하고 사후정산제 해가지고 14% 법에 돼 있는 국고지원 100% 정상화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하면 나중에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계속되는 이어지는 악순환의 누적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그 누적 흑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또 국고지원 부족한 부분을 100% 정상화하는 것하고, 그다음 이제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14% 수준이지만은 뭐 20%, 25%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을 높인다든지, 또 정말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하면은 그 건강보험료를 뭐 일부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서 정말 이 병원비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면은 그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의사와 정부 양측만 고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그렇죠. 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보험을 이용해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은 시민들이 많이 이제 환영을 할 텐데요. 네네. 물론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 부분 비급여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없을까요? 우선은 지금 국민들이 이제 비싼 병원비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 MRI 초음파 이건 너무 비싸다. 또 병원에 갔다 오면 이제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예측을 못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겠지만 3,800개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에요. 예.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 본인 부담금을 100%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 그다음 목표 보장률이 지금 70%인데 사실 이제 OECD 국가들은 80%대거든요. 예. 이 정도는 올려야 사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OECD 평균 수준으로 10% 더 높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요? 물론 이제 뭐 시간과 돈, 그 재정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돼야 되겠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이었습니다.
톰 웨이츠가 부르는 I hope that I don't fall in love with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겨울철 건조증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이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 들어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철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또 습도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피부가 거칠어지고 당기기도 하고요. 좀 불편한데요. 네네. 여러 가지 건조증 중에서 눈, 네. 안구 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구 건조증은 왜 발생할까요? 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눈물이 덜 만들어지는 눈물 부족의 원인, 그 다음에 눈물막의 증발이 증가하는 상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눈물을 만드는 것이 부족해지는 질환으로는 뭐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또 눈물샘의 질병이 있다든가 눈물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고요. 눈물막의 증발을 증가시키는 질환으로는 그 지방 성분이 좀 부족한 눈물이 나오는 경우, 또 그 이외에도 그 감염이라든지 알레르기, 또 당뇨병, 또 요새 콘택트 렌즈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사용 등이 원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에 더 눈이 뻑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하고요. 네네. 또 현대인들은 워낙 사무실에서 건조하는데 모니터를 많이 보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보니까 고질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 근데 안구 건조증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증상일 때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모니터를 뚜렷하게 볼 때 눈 깜빡임이 자기도 모르게 줄어드는 거로도 건조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질병은 아니고요. 예. 흔한 증상은 되게 눈이 뻑뻑하고 쉽게 피로하고 침침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물감 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가끔 눈물이 쏟아지듯이 많이 흐르는 현상도 같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눈이 시리거나 좀 건조할 때 네. 요즘에 많이들 쓰는 인공 눈물, 그렇죠. 그 방부제 안 들어있는 거 그것을 많이 쓰시고 네. 또 겨울이 지나면 또 의뢰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냥 두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글쎄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건조하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눈을 함부로 비비거나 움직이면은 상처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위험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받고 나서 인공 눈물을 처방받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예. 사실 눈이 시리거나 건조한 것이 반드시 안구 건조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더 심각한 뭐 각막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눈의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안구 건조증이 맞다 할지라도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각막이 뿌옇게 되는 혼탁이 나타나게 되면 시력을 잃기도 하거든요. 예. 네, 물론 적절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안구 건조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공통 증세를 알아봤는데 노화에 따라서 안구 건조를 더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눈물의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연세가 드셔가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 건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겨울철에는 뭐 온몸에 로션이나 보습제 바르는 분들 계세요. 좀 네. 나아질까요? 사실 그 피부 표면에 기름기, 즉 지질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조하면은 물을 더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물을 머금는 능력은 오히려 피부를 코팅하고 있는, 싸고 있는 그런 지질막이 충분한, 기름막이 충분한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습 로션을 바르는 것도 도움은 물론 됩니다만 피부의 정상적인 기름막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미는 거. 예, 그게 최악으로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기름막을 싹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샤워는 매일 하더라도 비누를 쓰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든지 또 비누를 쓰더라도 이 기름막을 좀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실내에 그 가습기라든지 아니면 젖은 빨래를 넣는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피부 건조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실내 온도는 한 22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너무 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실내 습도도 한 45%. 근데 습도를 재기 어렵다면 항상 뭐 가습기라든지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도록 해서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로션이나 보습제로 건조하고는 자주 발라지는 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사실 음주나 커피가 몸에 탈수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목욕은 너무 자주 하지 않게 또 목욕을 하더라도 비누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겨울철에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듣고요.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오늘 정말 춥죠. 네네. 지금 기상청 기준으로 영하 11.8도 서울 기온이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시의 수도 계량기 동파 예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아졌군요. 네네, 그 수도 계량기 동파 예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경계 단계에서는 우선 그 계량기함에 보온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그 장기간 외출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땐 그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서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동파가 의심되면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번 아니면
관할 수도 사업소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당분간 그 한파가 계속된다는 예보니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그 수도 계량기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점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서울시가 네. 오래전부터 위안부 사료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네. 새로운 자료가 또 나왔군요. 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239분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이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영화 I Can Speak에서도 좀 일부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대 연구팀과 손을 잡고 미국과 영국 등을 돌면서 위안부 사료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태평양 트럭섬에 조선인 위안부 26명이 끌려갔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럭섬은 적도 부근이고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함대의 전진 기지였는데 지금까지는 위안소가 운영된 사실이 증언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료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물적인 증거가 나온 셈이군요. 네네. 또 새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한 피해자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다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01년에 세상을 떠난 하복향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하 할머니는 평생 아픈 과거를 숨겨오다가 2001년에 용기를 내서 한국 정신대 연구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는데 증언을 한 뒤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부의 공식 피해자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그냥 그대로 묻힐 뻔했는데요. 이번에 연구팀이 미군의 포로 신문 카드에서 하 할머니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신문 카드에 있었던 생일, 주소 그리고 지문까지 10손가락의 지문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참 속상하네요. 얼마 전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네네, 그랬었죠. 네. 예, 그럴수록 과거를 좀 정확히 남기려는 이런 노력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또 들어보겠는데요. 노래방이라든지 PC방, 또 단란주점 등의 관계자 등은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소방서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시면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 노래방이나 PC방, 단란주점 등은 앞서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강화된 안전관리 규칙이 마련됐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20일까지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업주나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등이 대상이고요. 서울시는 안전교육 대상이 다중이용업소가 서울시 내에 4만 100여 곳이 있는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63%만 교육을 이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둘러 교육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좀 더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원칙도 있는데요.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이 4개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한 원칙이고요. 예.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는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어 왔고요. 서울시가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을 각 자치구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복 구간을 6개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로수 수종 변경 권한 등 그러니까 가로수 나무의 종류를 변경하는 권한도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업무를 자치구한테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요. 보다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튜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조한나방의 오브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날이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